이제 우리가 첫 시간의 문을 열게요. 행정학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궁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궁금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행정이 뭐냐 하는 거야. 행정이 뭐냐. 근데 내가 맨 처음에 이제 공무원 강의하겠다고 딱 들어왔을 때 어떠한 책에서도 뭐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책에서도 행정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교재가 없었어.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다 안다고 보는 거죠. 뭐 그건 뭐 뻔한 거고 다 아는 거지. 우리 너무 일상적인 거는 그렇게 의미 잘 안 갖잖아요. 뭐 머리카락의 정의 뭐 이런 거 내려가면서 살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 행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행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게 거의 그냥 머리카락의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되게 사소하고 가벼운 일처럼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여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행정의 개념을 찾습니다. 자, 행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는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행정이라고 얘기한다. 조금 시작부터 좀 거창했는데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슨 일? 사회의 공공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정인에게만 가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을 뛰어넘은 이익을 초월한 개념이에요. 이익을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인식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요건 거지. 그래서 굉장히 큰 범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는 요 이익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이익까지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행정의 의미 그러면은 그냥 요 이익에 대한 이야기에서 머무를 겁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인 행정의 개념들은 요즘에 이제 이야기하는 행정들은 요 이익을 좀 초월한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가 뭐냐? 요거를 실현하는 걸 목적으로 삼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까? 통상적으로 그냥 시험에서는 이익 차원까지만 나오니까 이거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죠. 어떤 특정한 계층의 이익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뭐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공익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익하고 이제 구분이 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모든 활동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시험에서는 그냥 공익을 실현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이 됩니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자, 좁은 의미라고 하는 건 이 같은 목적 실현을 위해 가지고 행해지는 정부의 활동이야. 아, 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이지. 국가 정부가 하는 일이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이제 공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행정. 공공행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이나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과연 정부에서만 그 같은 일들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야. 왜 우리 그 기업 같은 데서도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무슨 뭐 자기네들이 얻은 이익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무슨 뭐 경로당도 짓고 뭐 어린이집도 짓고 뭐 이런 일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어디에 뭐 후원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런 것들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한 일이잖아. 근데 기업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행정은 모든 대규모 조직에서 하는 일이야.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부로 국한하지 않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는 거라면, 공익 실현을 위해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그게 정부든 기업이든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행정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넓은 의미의 행정이에요. 그래서 공행정과 사행정을 이제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행정 그러면 이제 공행정만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있고, 사행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공행정과 사행정을 포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정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의 참여가 있었지만, 요즘에 들어와서는 이 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에 있는 이 준정부 부문의 영향들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제 이런 거지. 정부의 영역이 있고 민간의 영역이 있는데, 준정부 부문이라고 하는 건 정부라고 하기에는 민간 같고 민간이라고 하기에는 정부 같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준정부 부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제3 섹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시민사회라든지 NGO 같은, 또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행정은 정부나 민간뿐만이 아니라 이런 준정부 부문의 참여까지도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정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행정의 의의를 보시면, 행정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활동.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그 움직임이 행정인 거예요. 그 움직임의 행정. 그리고 행정의 수요는 공공성이 인정이 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게, 행정을 하게 되면 그 행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특정한 어떤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인정이 될 때 창출이 된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이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정책에 대한 개념들은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어떻게 그러한 활동, 어떻게 활동을 할 거냐라고 하는 설계를 하는 게 이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맥락들이 굉장히 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죠. 사회가 계속해서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잖아요. 그죠? 20년 전만 하더라도 나는 컴퓨터 게이머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반 미친의 소리를 들었던 시절이 있어. 20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 2년 뒤인가 그 프로게이머 대회, 세계 프로게이머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이 선수가 1위를 했대요. 세계 1위를 했대. 그 우리나라에서 그냥 전 세계에서 프로게임 그 컴퓨터 게임을 제일 잘하는 친구인 거야. 와, 그래가지고 거의 뭐 예능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컴퓨터 게임 그러면. 그런데 지금은 어때? 거의 디지털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지금 완전히.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이, 옛날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 정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이제는 거론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행정의 수요 자체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개별화되고 특수화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단순하게 예전에는 그냥 남자와 여자의 차이,
뭐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었는데 남자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여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 뭐 저기 여학생들 그 어디 그 화장품 같은 거 찾아볼 립스틱 같은 거 사더라도 핑크도 다 같은 핑크가 아닌 것처럼 다 다르잖아. 다 다른 것처럼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오밀조밀 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 수요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예전에는 그냥 행정 시스템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다 맞춰.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서서히 어떻게 되면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을 그러한 상황에 맞춰 가지고 개별화되어 가고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행정을 이제 분류하게 되면 직접적인 기능과 간접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행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행정을 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뭔가를 직접 가져다 주는 거죠. 국가가 나라를 지키고 국가가 뭐 우리를 보호해주고 국가가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주는 이러한 것들이지. 근데 간접적인 움직임은 정부가 그냥 직접 국민에게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체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국민들도 그 체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받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되겠어? 요런 게 이제 뭐 정부 조직이나 공공 조직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흔히 행정 서비스를 받는 뭐 구청이나 시청, 뭐 관공서 이런 데들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 체계,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야. 요즘에는 거의 그냥 이 시스템 체계로 움직이죠.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접적인 기능은 어떻게 서비스가 전달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목적에 따라서는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으로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은 차이점을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소극적 기능은 현상 유지야. 현상 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만 하면 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피해만 안 보면 돼. 그러니까 피해가 없는 거죠. 지금 그냥 있는 상태에서 피해. 내가 지금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100원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지 97원이 된다든지 96원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걸 지키고자 하는 노력. 그러니까 국방, 외교, 치안 뭐 이런 질서 유지, 사회 안정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적극적인 기능은 더 나은 삶을 찾는 거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피해 안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편익이 발생을 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뭐 경쟁을 하는데 뭐 상황에 따라가지고 경쟁에 밀려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얻는 게 조금 적어졌어.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위험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궁핍해졌다. 그럼 국가가 그걸 채워준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어떤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전에는 내가 하지 못했는데 할 수 있게 됐다라든지 그래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어요. 나아진 삶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이 같은 움직임들. 이게 이제 적극적인 움직임인 거죠. 적극적인 움직임. 자, 그래서 소극적인 기능은 피해를 안 보도록 막는, 보호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기능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뭐 성질에 따라서는 규제 기능,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정부 규제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정부 규제에서 볼 거고, 지원 조장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뭘 하도록 부추기는 거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규제 기능은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원 조장은 하도록 부추기는 거. 다음 조정이나 중재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정말 다르면 이제 어떻게 그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전부 다 모아놓고 각자의 얘기를 다 들어본다. 야, 너네들 둘이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요 선에서 합의 보면 어떨까? 이렇게 중재안을 낸다든지, 중재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운다. 그러면 야, 너네들 이렇게 해. 강제적으로도 그들의 관계를 설정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들이죠.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업 행정 기능이라는 건 정부가 직접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활동이에요. 사실 그래서 본연의 행정의 기능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에서 이제 정부도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강조가 되는 기능이 이제 기업 행정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규제 기능, 지원 조장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에는 조정 중재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뭐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조금은 더 이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뭐 국가 발전 기준 단계에 따른 기준은 그냥 뭐 읽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단계들은 이제 어떤 단계냐면, 국가 형성 단계를 거치고 국민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참여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분배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야. 이게 단계별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안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친구들 중에 그 미얀마 사태도 상당히 지금 시끄럽죠. 근데 미얀마 사태만큼이나 지금 남미의 페루도 지금 그 민주화 움직임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계속 이제 그 SNS에 포스팅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 우리나라 80년대를 보는 것처럼 되게 좀 극렬하거든. 또 남미 애들이 또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도 남다르지 않겠어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이미 30년 전, 40년 전에 겪었던 일들을 지금 겪고 있을까? 단계가 이제 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이야. 우리는 그 과정을 40년 전에 겪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단순하게 어떤 GDP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야. 사람들의 의식 수준. 예전에는 정말 옛날에는요, 길 가다가 아는 분을 만났을 때 서로 인사할 때 그 인사가 식사하셨어요가 인사였어. 왜? 끼니 못 챙겨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요즘에는 식사하셨어요라는 얘기를 인사로 잘 안 하잖아요. 왜? 아무도 그 밥 굶을 일이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경우는 있어도 내가 먹고 싶은데 챙겨 먹을 밥이 없다.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생각하기가 어려워. 그냥 뭐 언론에서 뭐 굶어 죽었대, 뭐 어쨌든 뭐 이게 뉴스가 확 나오면은 막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의 1%도 채 안 되는 걸로 조사해 보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걱정하던 단계에서는 민주주의나 뭐 형평성 이런 거는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 일단은 살고 봐야 돼. 살고 봐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나면 민주주의도 성숙이 되고,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공정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이런 거 막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야. 성장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 발전 단계에 따른 분류는 각각의 이러한 단계들이
이러한 단계들을 다 거쳐가면서 국가가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홍콩에서 시위가 있네, 뭐 미얀마에서 시위가 있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 이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2단계에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것들 시끄럽게 뭐 저렇게 난리를 치고 저런다고 세상이 바뀌어?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그 교양머리 1도 없는 사람들인 거야. 이제 저 나라도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대중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정착이 됐다고 보더라도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시비가 많잖아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 공정에 대한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 논리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아. 내가 봤을 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형편에 맞게 산 건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그게 형평하지가 않다, 이거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기성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음에 뭐 영역에 따라서는 뭐 법무부에서 하는 법과 질서 유지의 기능, 국방부에서 하는 국방 및 국방 기능, 외교부에서 하는 외교 기능, 뭐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경제 기능, 뭐 사회 기능, 교육 문화 기능, 환경 통제 기능, 인권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최근에는 이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예전에는 복지 문제 뭐 이런 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인권에 대한 기능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이 하나가 없어. 팔이 하나가 없는 사람도 팔 두 개가 다 있는 사람과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거죠.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물론 그 사람이 팔이 하나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하고 보충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간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 이게 딱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사지육신 멀쩡하면 그냥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팔 한자가 없으면은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에 어디를 하도 다니질 말라 그래가지고 올림픽 관심도 없다가 하도 어디를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정말 할 게 없어가지고 부모님들 트로트 보듯이 요즘에 올림픽을 보는데 탁구를 보는데 그 폴란드 선수 중에 여자 탁구 선수 중에 하나는 팔이 하나가 발달이 덜 됐더라고요. 팔꿈치 이상으로 팔이 자라질 않았어.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오른팔이 그래가지고 왼손으로 탁구를 치면서 이 서브를 넣을 때 이 팔꿈치에다가 공을 놓고서는 띄워가지고 서브를 넣더라고. 야, 뭐 저런 애가 올림픽을 나왔어. 내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어가지고 한 대 쳤어. 그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선수가 그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탁구 선수더라고요.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그래서 이 선수가 그 장애인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을 따고 막 그 선전을 한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본인 스스로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비장애인 국가대표에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지. 이 선수는 도쿄올림픽 끝나고 나서 패럴림픽에도 참가를 한대요.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따고 패럴림픽에서도 메달을 따는 게 목표래.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잖아. 그래서 야, 저 폴란드라는 나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구나. 그런 생각 가지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
국가가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 이제 그러면 행정과 유사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활동들 가운데에서 행정과 유사한 게 뭐가 있냐. 행정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으면 사실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서 파생이 되어 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행정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정립이 됐을 때 그 윌슨의 논문을 보면 행정은 정치와 다르다야. 우리가 이제 뭐 정치, 행정, 이원론, 이원론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행정의 정체성을 찾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거는 행정이 정치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였어. 그러면 행정이 정치와 어떻게 다르냐? 요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로 행정은 그럼 경영하고 또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야. 경영하고 어떻게 다르냐. 사실 요게 시험에는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죠. 또 좀 두드러지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방법론이 다 똑같거든요.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똑같은 방법들을 가지고 해. 똑같은 방법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쓰는데 행정하고 경영이 뭐가 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와 행정은 어떻게 다른지, 또 행정과 경영은 어떻게 다른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인 거다.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이며 이 정책에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와 그 정책을 실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투영하고자 하는 가치가 분명하게 들어있다. 해서 정치는 가치 개입적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치 개입적인 행위. 그래서 이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목표도 설정을 하고 또 주민들의 참여, 민주성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뭐 어떤 규범들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뭐 처방성, 기술성, 신천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자신들이 투영하는 가치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행위가 정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그 정책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투영하고자 하는 가치가 분명하게 들어있다라는 거지. 행정은 뭐가 행정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잠깐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했었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고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어떻게 할 건가 설계한 설계도라고 얘기했었지. 정책이라고 하는 건. 그럼 그 설계도를 결정하는 일이 정치란 말이야. 행정은 뭘 하는 거야? 결정이 된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행정인 거지. 그지? 자, 그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투영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서 이러한 정책들을 투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거를 어떻게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가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요. 그냥 결정이 된 데에서 투영이 된 가치를 그대로 구현시켜주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돼.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돼. 왜 우리가 그렇잖아. 형제들끼리 무슨 일 하면서 뭐 오빠가 동생 도와주고 뭐 형이 동생을 도와주고 뭐 이럴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나섰으면 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해가지고 뭘 할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 의도에 맞게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야. 근데 그거 생각, 야야야, 그 필요 없어. 야, 그 내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은 싸움밖에 안 나잖아.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이 된 거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일이야. 실행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투영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건
가치 중립적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개입적인 행위라고 얘기하는 정치와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죠. 결정이 된 걸. 그러면 이제 뭐만 신경 쓰면 돼?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거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효율적 수단을 찾아가지고 능률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찾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그 정책들을 구현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은 이제 그런 면에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 행정,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와 행정은 근원이 다르다라는 거지. 정치에 대한 근원과 행정에 대한 근원은 따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은 전문성이나 중립성을 바탕으로 한다. 정치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 행정, 이원론을 다른 말로 행정관리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 뭐 고전행정학, 전통행정학, 뭐 기술행정학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법률과 정책의 충실한 집행. 어떻게 하면 그 정해져 있는 대로 그대로 갈 거냐. 요거를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지. 그래서 1880년대에 미국 공무원 제도가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1880년대에 미국은 이 정책이 실행이 되면서 그냥 과거에 뭐 옛날에 그 영국에서 있었던 왕정 체제를 그대로 이렇게 그냥 유지했거든. 왕정 체제라고 하면 어떤 체제야? 우리나라 조선시대하고 똑같아요. 왕의 말이 곧 법이야. 왕이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고 저놈을 살려라 그러면 살리는 거야. 막 연쇄살인범 막 이런 놈이 나왔어도 왕이 저놈을 살려라 그러면 네 그러고 살리는 거야. 왕의 말이 규칙이고 왕이 왕의 감정대로 막 움직이는. 그러니까 무슨 옛날에 왜 그 연산군이나 광해군 뭐 이렇게 폭정하는 거 보면 막 그것 때문에 막 무서워하잖아. 막 궁예 무서워했던 거 왜 그래? 막 무늬가 끼었어. 막 이러면은 이제 그냥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철퇴로 때리면 그냥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지. 그 관리 등용하는데도 어떻게? 왕의 눈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능력이나 자격 요건을 갖춰놓고 그 자격에 맞는 사람들을 뽑자라고 해가지고 이 1880년대에 펜들턴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나중에 우리 뒤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의 체계를 만들자. 관료제도 그때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왕정 체제라고 하면은 왕이 하지 마 그러면은 못 하는 거고, 안 하기로 한 것도 왕이 해 그러면 하는 거고, 저놈이 죄인이다 저놈에게 자백을 받아라 그러면 그놈이 자백을 할 때까지 막 줄이 틀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지. 그러한 어떤 국가 체계를 갖추는 데에 행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정해진 의도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하면 정하는 놈 따로 행하는 놈 따로 있는 게 낫겠어? 아니면은 정한 놈이 행하는 게 낫겠어? 그 의도를 그대로 살리려면 정한 놈이 그대로 하는 게 낫잖아.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정해놓고 내 의도는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렇게 해. 설명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제 이러한 이원론의 문제는 정한 놈 따로 행하는 놈 따로 이렇게 있는 거는 그래도 국가가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이렇게 태평성대일 때 그럴 때는 이제 가능하지만 막 한날 한시가 급해. 막 국가가 위급에 처했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설명할 시간이 없는 거지. 정한 놈이 그냥 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야.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이 정책 집행도 하지만 정책 형성까지 강조하는 거야. 정책 결정까지 하는 거지. 행정이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는 그러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치 기능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문성 강화나 위기에서의 신속한 어떤 대응, 뭐 경제 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정책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정치행정 이론론이 각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은 행정이 정치와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규명하면서 행정의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찾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하는 정치 영역까지 행정이 전부 다 포괄을 해버리면, 그러면 행정은 도대체 하는 일이 이거야? 물론 뭐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잘해야지 이것도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행정의 역할은 어디에다가 방점을 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행정학의 나름대로의 정체성 위기, 이런 것들을 좀 초래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대학원 같은 데서 이게 논문 쓴다고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이게 논문 주제 같은 거 이야기 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야, 그건 정치 영역이지. 네가 정치학자야?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 그건 정치학 분야니까 그건 네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행정학의 부문에서 주제를 찾아와. 이제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과 정치행정 이론론의 차이, 요걸 이제 좀 분명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친정치행정 이원론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행정 이론론 이후에 등장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행태주의의 입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접근 방법에서 나올 거예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자.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자. 그래서 사실 이 행태주의에서는 가치를 연구 대상에서 빼고 사실만 연구 대상으로 잡아요.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는 연구 대상으로 보지를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행정이 하고 있는 정책 결정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들이 정책 결정을 인정한 거는 왜 그런 거냐? 집행을 잘하려고 하면 결정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정에 개입하는 거를 인정한 거야. 집행을 잘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성향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행정의 정책 결정을 기존의 이원론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재에서는 인정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거는 원래 본래의 정치행정 이원론과는 좀 구분이 되고요.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구 범위를 사실 영역에 한정했다라고 하는 점, 이거는 뭐 행태주의 입장하고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나중에 행태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신정치행정 이론론은 과거에는 이제 이 정치행정 이론론이 등장을 했을 때, 그 정치행정 이론론이 움직이는 그 개념들은 의회 중심이었어. 입법부 중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행정부가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신정치행정 이론론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행정 우위의 이론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 대통령 리더십이나 대통령의 어떤 추진력,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입법부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발전행정론이에요. 발전행정론은 뭐냐면 목표가 뭐냐면 국가 발전에 있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대통령 머리에서 타닥타닥 나오고 대통령이 얘기한 그 내용들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들고 행하는 거야. 왜 우리 지금 여기도 나왔던 우리나라도 이제 60년대, 70년대에 경제 개발 계획 수립하고 뭐 특히 이제 70년대에는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얘기하는 뭐 수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 뭐 가끔 뭐 그런 얘기하는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뭐 2년 반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400km가 넘는단 말이죠. 경부고속도로. 400km가 넘는 고속도로를 닦는데 나도 가끔 이제 고속도로 잘 다니거든. 야, 이 길을 닦는데 도대체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고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들어갔을까 생각하면 정말 아득해 진짜. 그냥 시내 도로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 고속도로는 생긴 것 자체가. 근데 그 길을 400km 넘는 그 거리를 뚫는데 3년이 채 안 걸려? 오, 야, 이건 해가지고 간 거야 진짜 정말.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지금 만약에 뭐 2년 반 안에 그런 똑같은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정말 전부 다들 그냥 뭐 배 째고 등 따 막 이제 이러고 덤빌 거야 진짜. 못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국가 발전이 최고의 과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자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행정부가 모든 결정들을 다 해나가는 이러한 방식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신행정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신행정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론론 가운데서도 목적 자체가 사회 내의 갈등 해결이야.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사회가 굉장히 복잡 다양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 갈등의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국가의 주요 관점들은 뭐가 돼야 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관료들 중심으로 찌그락찌그락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 정책을 통해가지고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게 내가 얻게 되는 게 무엇이고 이 정책을 통해가지고 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걸 뭐 예를 들어서 포기해야 될지 어떤 걸 손해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각자 그냥 이해관계자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뭐 말다툼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 국가는 뭐만 하라는 얘기야. 그러한 논의 과정, 그러한 토의 과정에 가만히 지키고 구경만 하면서 최종적인 교통 정리만 해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짠 하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대로 집행을 하자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기존의 그냥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해진 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해져 나가는 그러한 그 복잡하고 그 어지러운 그 과정에 어떤 큰 틀을 제시해가지고 그 안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기존의 행정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행정과 경영의 차이예요. 행정과 경영의 차이는 우선 행정관리론과 통치기능설의 입장이 각각 달라. 자, 아까도 내가 설명드렸어요. 행정관리론이라고 하면 이건 정치행정 이원론이라 그랬어, 이원론이라 그랬어.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입니다. 이건.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 입장에서는 경영을 어떻게 받느냐? 자, 행정과 경영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봤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관료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내용들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관료제라고 하는 처음의 이야기들이 나중에 이제 설명할 때도 나오겠지만 공장을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뭐 기업 조직을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그 방안에서 이론들이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 같은, 그러니까 경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커니즘이나 방법들, 이런 것들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행정하고 경영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개념인 거죠. 특히 나중에 이제 19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게 되면 아예 어떤 얘기까지 나오게 되냐면, 기업의 경영 방식, 기업의 경영 논리를 행정에 적용하자라는 거야. 국가 경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행정의 경영화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경영의 논리를 행정에도 적용하자, 그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하면 지금 이 입장에서는 행정과 경영이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행정과 경영,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 똑같은 이슬을 먹는데, 똑같은 이슬을 먹어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오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나온다고. 똑같은 방법을 써도. 근데 이 방식은 그런 거야. 그냥 똑같은 방식을 목적에 따라서 그냥 다르게 쓸 뿐이야. 똑같은 방식을 쓰는 거니까 행정이랑 경영이랑 다를 게 있어, 없어?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거죠. 그냥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공행정이든 사행정이든. 그래서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점, 목표는 서로 다르겠지만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행정과 경영은 유사하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정책적 이원론은. 근데 이제 차원론적인 관점에서는 공공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잖아. 경영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목적이 달라. 목적이 달라. 그게 이게 같은 거냐, 이게? 다르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쓰는데 목적이 서로 다른 거야. 행정의 목표와 경영의 목표가 다른 거죠. 이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얘도 구현을 하고 얘도 구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반론적인 관점에서는 방법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은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데 어떻게 행정과 경영이 같으냐?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에 관한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볼 거예요. 특히 이 차이점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목표 자체가 다르잖아. 그 다른 목표를 누가 시행하는 거야? 행정의 목표는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경영의 목표는 누가? 기업에서 실행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적용을 하는 조직 자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엄연하게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이야. 차이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거기에서 나오는 말 중에 세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행정과 경영이 같으냐 다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세이어는 행정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과 유사하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거는
행정과 경영이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잘 봐야 돼. 모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 경영은 유사하다라고 봤다면 이거는 중요한 부분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이어의 법칙은, 세이어가 얘기한 골자는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라는 거야. 방법은 똑같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지만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 자체는 다르다.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같은 방법론을 쓴다 하더라도. 이 차이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행정과 사행정이 똑같다라고 하는 분야를 우리가 공사행정 이론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사행정 이론론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견해야. 다음에 공사행정 이원론, 공행정과 사행정은 다르다. 다시 말해서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은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이야. 지금 이 행정과 경영에 대해서 공사행정 이론론과 공사행정 이원론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 내용은 여기 이상으로 안 나와. 공사행정 이론론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이고 공사행정 이원론은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이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제 볼 겁니다. 대개 이제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을 묻는 내용들이 표로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표가 상당히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행정과 경영은 목적 자체가 다르죠. 행정의 목적과 경영의 목적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 사회 전체의 공공가치를 실현하느냐 아니면 특정 계층의 이윤을 극대화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분명하게 다르고요. 행하는 주체도, 정부는 공공 영역의 정부, 행정은 정부의 영역인 거고 경영은 기업, 민간의 영역이다. 그런데 기업은 상당히 많지. 근데 정부는 only one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행정을 하는 주체가 딱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공재는 독점 제공이 될 수밖에 없고, 경영에 있어서는 경쟁이 불가피한 거지. 경쟁을 하게 되면 각각의 제품들이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근데 행정은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어때? 필요하면 네가 와서 쓰든가 아님 말고, 서비스 품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한단 말이지. 전혀 생각 안 해. 얼마 전에도 내가 뉴스 신문에서 봤는데, 산 정상에서 라면 팔고 막걸리 파는 할머니들이 아직도 있대요. 등산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고 나면 이제 이제 목 한번 축이자 해가지고 이제 막걸리 한 잔 먹고 이제 라면 하나 먹는 거지. 심지어는 왜 스위스의 융프라이호프 가도 꼭대기 올라가면은 라면 팔잖아. 옛날에 나 융프라이호프 한 십몇 년 전에 가봤을 때 그때 여행사에서 쿠폰을 주더라고요. 이 쿠폰 매점에다 주시면 컵라면을 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컵라면 주나 봤더니 우리나라 컵라면 주더라고. 그래서 되게 반갑게 먹었던 적이 있거든. 근데 요즘에는 컵라면 쿠폰을 안 준대, 여행사에서. 매점에서 이제 아각됐나 봐. 그래서 올라가면은 컵라면을 사 먹어야 된대요. 얼마야? 그러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래. 컵라면 10,000원 주고 먹어본 사람 흔들어봐. 깜짝 놀랐어. 5,000원도 아니고 10,000원이야? 그랬더니 10,000원이래. 그래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기차 타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찬바람 맞으면서 라면 먹는 기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00원 내고 먹게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들 어디 평상시에 가봐. 10,000원 주고 라면 먹겠냐고. 라면에 금가루를 뿌려도 아마 10,000원 주기 쉽지 않을걸? 근데 왜 우리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이나 이런 데는 터무니없이 좀 비싸. 왜 그래?
니들이 여기 아니면 기름 넣을 때가 있겠냐, 밥 먹을 때가 있겠냐, 이제 거의 따고 배짱인 거지. 요즘에는 그 영자 언니 때문에 되게 그 다양해지고 되게 휴게소도 먹을거리 되게 많다고 막 얘기하는데 먹거리가 좀 비싼 건 사실이야. 그래도 왜 그래? 독점 때문에. 독점 때문에 사람들은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그 가격보다 훨씬 못 미치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독점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X 비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X 비효율성.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그 가격만큼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 같은 비효율성을. 예전에 맨 처음에 이런 그 비효율성이 등장을 했을 때 그 원인이 뭔지를 몰랐어. 사람들은. 그 원인이 뭔지를 몰라서 그 효율성 앞에 미지수 X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X 비효율성으로 명명한 거야. 근데 이제 학자들이 놀기만 하진 않았던 거죠.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해보니 이제 최근에 나와서 이제 그 결과가 밝혀졌는데 이 비효율성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독점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그 X 비효율성은 나올 수 있어. 독점 시장이면 X 비효율성이 나오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시장은 경쟁이 자유롭기 때문에 독점 시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 특히 행정 서비스는 국가에서만 제공을 하는 거니까 행정 서비스가 고품질이어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야. 그냥 주는 대로 먹어.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X 비효율성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법적인 규제를 보면 행정은 사사건건이 법적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어떤 내용을 받아서, 민원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결과 통보를 한다라고 하는 모든 내용이 다 법으로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법에 근거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없어. 재량적으로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재량을 어떻게 준다라고 하는 게 법에 다 나와 있어. 행사하는 재량의 범위도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너는 3발짝 앞으로 가서 왼쪽으로 꺾어가. 그러면은 분명히 3발짝 앞으로 가서 왼쪽으로 꺾어가야지. 그냥 나 편하자고 뭐 2발 반 간다든지 4발 간다든지. 너 어떤 근거로 너 2발 반을 간 거야? 너 어떤 근거로 4발 간 거야? 다 이렇게 따져 물어봐. 짜증나죠. 그죠? 짜증나. 법적인 규제가 엄청나게 심해. 근데 경영은 직접적인 법적 규제가 없어. 대표님, 우리가 생산한 제품이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그래? 공장 하나 더 지어. 무슨 근거로요? 치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팔던 제품이 요즘에 조금 잘 안 팔립니다. 야, 그럼 생산 라인 줄여. 줄이는 거야. 그걸 뭐 제한할 어떤 법적인 규제나 이런 거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가네. 법적인 규제가 너무 이렇게 강하면 이렇게 그 얼마만큼 실하게 했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거지.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해. 그래서 이러한 엄격한 법적 규제 때문에 형식주의의 우려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경영 같은 경우에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가 훨씬 쉬워. 변화하는 환경에 뭐 능동적으로 대응. 우리 그냥 이거 했어. 그냥 우리 안 한 거 아니다. 우리 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려고 한단 말이지, 행정이. 근데 경영은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지 않으면 시장 점유율이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들이 갖추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시민, 언론, 여론의 영향, 행정이나 경영 다 많이 받습니다. 다 많이 받는데 행정은 그 가운데서 법과 정치적인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히 정치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거냐?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왜 우리 그 남북 관계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 뭐 얼마 전에 그
통신 연락체계 직통전화 다시 연결했다고 해서 뭐 남북 관계가 이제 우호적으로 돌아서느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막 있고 한데 정권을 보수 쪽에서 잡느냐 진보 쪽에서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남한하고 북한이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하다가 또 윈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상황들이 싹싹 바뀌잖아. 그게 무슨 뭐 법이 바뀌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가 아니잖아. 각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지금 뭐 통신 연락망이나 이런 것들을 지들 손으로 끊었잖아. 지들 손으로 끊었다가 물론 그냥 전화기에서 그냥 코드 뽑은 그런 정도겠지만 다시 연결한다고 하는 걸 보면 자기 맘대로 이렇게 끌었다가 연결을 다시 하게 된 데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아쉬운 게 있어서 그런 거지 뭐 걔네들이 무슨 남한을 봐주려고 그러겠어? 그런 거 전혀 아닐 거란 말이야. 분명히 걔네들이 지금 아쉬운 게 있을 거라고. 그런 상황들 때 그런 상황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경영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니 지금? 안 뽑잖아. 왜? 안 뽑는 게 훨씬 경제적이거든. 많이 남아. 옛날에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매번 그냥 젊은 사람들 많이 뽑고 전부 다 정규직으로 뽑고 막 그랬었는데 비정규직 뽑아가지고 써보니까 싼 값에 가는 그 유능한 인력들 많이 쓸 수 있더라. 굳이 인력 뽑으려고 안 하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기업에서 청년들 많이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기업이 눈 하나 깜짝 안 해. 정치적인 환경이나 이런 데 영향 안 받는다고. 우리는 그냥 이윤만 얻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업들이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욕하는 거지. 욕하는 거야. 좀 많이 뽑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뭐 지난주에 내가 뉴스 봤더니 그랬더라고. 공공부문의 인건비의 양이 민간 기업의 인건비를 뛰어넘었대.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증원이 되면서 이제 공무원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주는 인건비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뭐 공무원을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늘리기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인건비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급 공무원이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죠? 20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월급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구급 공무원 뭐 한 1년에 10,000명 더 늘렸다고 공공부문이랑 민간부문의 인건비가 역전이 됐겠어? 아닌 거야. 물론 늘린 것도 원인이 되긴 하겠죠.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늘린 게 원인이 되긴 하겠지만 민간에서 너무 안 뽑는 거야 지금. 너무 안 뽑는 거지. 비정규직은 인건비에 들어가질 않아. 비정규직은 인건비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물품 사서 쓰듯이 그냥 데려다가 그냥 돈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정하게 한번 게임 해보자고. 어디가 더 지금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지. 그렇게 억울하면 많이 뽑든가. 자, 행정하고 경영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행정과 경영의 차이까지 살펴봤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러면 행정이 누가 행정을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내용 설명을 하다가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패스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심화 내용 통해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거는 안 해요? 라고 질문하시면 굉장히 막막해요. 그러니까 넘어갔을 때는 요거는 심화해서 하겠구나. 물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행정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잠시 쉴게요.